이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좋아해서 내가 원래는 이제 임용고시에 실패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던 친구인데 부동산 사기도 맞고 돈도 없고 너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야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야구를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야구가 KBO가 사기를 당해요. 무슨 사기를 당하냐면은 어떤 이제 투자사가 KBO 동부장 확충을 미끼로 건 펀드를 대대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사기라 갖고 KBO도 그렇고 보통 이제 KBO 구장들은 구단 재산이 아니라 지자체 소속이거든요. 지자체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도 그걸 담보로 다 돈을 넣었다가 다 많이 갖고 KBO 구장에 아무리 딱지가 없고 그래갖고 야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KBO가 이제 막을 내려요.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야구가 금지됩니다. 야구하면 안 돼요. 야구하면 안 돼요. 야구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야구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야구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느 포천의 작은 중학교에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구부를 운영하는 중학교 야구부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감독한테 야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투수를 이제 공을 던져보고 싶다 해서 공을 던지는데 처음 던지는데 그 시속 100k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100km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처음 던지는 사람이. 근데 계속 던지다 보니까 시속이 점점 이제 발전하는 거죠. 늘어서 이제 100km가 계속 늘어서 230km까지, 235km까지 구속이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게 약간 이제 말도 안 되는 속도잖아요. 그래갖고 사람이 받으면 다치잖아요. 운동장 끝에서 막 주고받고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이모는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단계라고 자기 생각 안 했지만 알고 보니 다단계 어떤 데 가서 다단계 회사 가면은 물건 매입해서 이제 뭐 그걸 팔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불법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자기 밑에 들어온 사람한테 불법 대출을 알선해서 이제 그걸로 물건을 사게 해서 또 그게 이제 다단계에서 이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모도 이제 구속이 됩니다. 고모는 구속이 되고 나는 야구를 못하게 했는데 계속 야구를 하면서 시속이 235km니까 쫓겨다녀요. 야구를 못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산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잠실 야구장에서 한번 공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실 야구장에 가면 이제 다 압류돼 있고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잠실 야구장도 그래서 다 헐어버리고 주성복합이랑 뭐 이런 걸 다 만들 계획이 다 있어서 지금 폐쇄된 상태인데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야구복 입고 딱 공을 던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기간제 교사 때 가르쳤던 학생을 만나요. 경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공 마운드에서 한 번만 던져보자. 내가 야구 시작했는데 야구장에서 공을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 던지고 싶어. 그래갖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야구장에서 마운드에 올라서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졌는데 이 속도가 구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이 친구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거의 초음속의 공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소닉붐이 발생하면서 정신을 잃어요. 다 마운드가 파괴되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쾅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래서 마운드가 파괴되고 정신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자신이 야구공이 되어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구공이 되어서 이제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로 날아가게 되면서 이해가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럼 작가님은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은 이 부분 인생 그라운드에서 난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다 독자들에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황 첫 문단에 보면은 이제 첫 문단에 보면은 모든 세대가 일확천금이라는 균일한 욕망에 사로잡힌 시대였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달아 터진 대규모 행정 사건은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상이었다. 이모와 나는 금융사기의 대중화 물결 속에서 물어보는 소박한 피해자에 불과했다. 하다못해 프로야구도 사기를 당했으니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뭐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기로서 사기가 굉장히 횡행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싶다는 그 욕망은 단순히 누굴 속이거나 속여서 뭐 우월감을 얻거나 이런 거보다 분명히 어떤 돈을
얻고 뭐 편취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기가 뭐 전세 사기도 있고 어쨌든 사기라는 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설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외성 있게 좀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썼던 것 같고 이제 야구에 대해서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야구가 갑자기 만약에 야구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야구는 어떤 식으로 없어질까 이런 식으로 또 상상을 해봐갖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갖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앞부분 보시면은 말씀하셨던 부분에 모든 세대가 일확천금이라는 균일한 욕망이 사로잡힌 시대였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달아 터진 대규모 횡령 사건은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상이었다. 우리는 금융 사기의 대중화 물결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박한 피해자에 불과했다. 하다못해 프로야구도 사기를 당했으면 말이다.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연관지어서 야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야구가 작가님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이런 뭔가 심오한 상황과 연결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비중이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야구의 비중? 야구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그 모든 스포츠가 뭐 인생에 대한 묘비를 담고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감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부탁인데 야구를 인생에 비유하지 말라고요. 봤어요. 네, 축구도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인생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인생에 대해 제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야구라는 거에 너무 이제 그 매몰돼서 그 의미로 전체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야구도 인생의 일부고 인생은 그라운드에서 계속 굴러가는 공처럼 굴러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정도를 약간 표현한 것 뿐이다. 네. 네, 다음으로 포르투갈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아니면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울지 마세요라는 이제 표제작이라서 그렇죠. 네, 여기서 울지 마세요라는 소설인데요. 여기서 울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MBTI라는 주제로 MBTI 주제로 묶인 이제 엔솔로지 소설집의 하나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MBTI에 대해서 이제 쓰기로 했고 이게 하여튼 뭐 굉장히 밝은 걸로 알려진 MBTI에 대해서 쓰기로 해갖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뭐 이것도 어떤 이야기처럼 들려드리면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있는데 빵집에서 알바를 구해요. 알바를 구해갖고 알바한테 좀 밝은 친구였으면 좋겠다. 밝게 사람들 상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밝게 잘하면 뭐 지금 최저시급이지만 뭐 시급도 올려주고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장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이 사장이 빵을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서 그 빵을 배우고 싶어하는 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바생이 들어와서 밝게 하는 거예요. 아주 밝게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래갖고 점점 밝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25,000 럭스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갖고 그 거리가 온통 밝아져서 보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밝아진 거죠. 그래갖고 너무 밝아졌는데 사람들이 이게 지역의 명물이 되다 보니까 막 빵집에 오고 매출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장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밝게 해주면 돈을 올려준다 그랬는데 너무 밝아져서 너무 많은 돈을 줘야 돼갖고 이 친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렇게 가면서도 점장한테 저 친구 내보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회장처럼 이렇게 뭐랄까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갖고 이 친구를 알바를 이제 내보낸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사장하고 이 알바생하고 계속 이제 MBTI 얘기를 하는데 그 둘이 MBTI가 말하자면 MBTI 궁합으로 보면 상극인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MBTI가 뭐길래 점장은 MBTI에서 모르거든요. 막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MBTI도 결국에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16가지로 나눈 건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더 오래된 것 중에 사주팔자가 있는데 사주는 그럼 어떤 걸까? 사주랑 MBTI랑 관련해서 막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MBTI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음양오행에서 물이 부족한 이론이라는 걸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 밝혀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MBTI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을 하는 이 세상이 물이 부족해서 세상이 망해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알바를 잘린 이 친구는 사넷이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알바를 전전하면서 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미국의 연구소로 스카우트에서 가요. 그 연구소가 실제로 얼마 전에 핵융합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캐스팅이 돼서 핵융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레이저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핵융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25,000럭스 이상의 밝은 에너지를 만드니까 그 레이저의 역할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역할을 하러 가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건너듣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 국무부에서 이 점장을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당신이 알고 있는 사넷이라는 알바생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핵융합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핵융합 안에서 소실됐다. 그래서 근데 핵융합 안에서 존재를 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가서 자기네가 들어보니까 점장하고 이 알바생 사넷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좀 말해서 꺼내줘라. 핵융합로에서 그래서 꺼내러 가려고 하는데 핵융합로가 결국에는 터져버려서 말하자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순간이 돼요. 그래갖고 근데 이 점장이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가 알바생의 목소리가 자기한테 들려와요. 그래서 점장님 울지 마세요. 여기서 울지 마세요.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MBTI 이야기도 나오고 사주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작가님이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내 씨가 그렇게 밝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떤 불안정 노동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정 노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또 요새 번아웃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에 불안정 노동 자체에 대해서나 그런 힘듦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뉴스나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밝아져서 큰일이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사장과 점장의 관계들이 이를테면 그러니까 선배이고 어른이고 멘토가 돼야 될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사장이 되게 못되게 굴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재밌게 좀 써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 단편집들이 많이 있지만 제목을 또 여기서 울지 마세요로 정하는 것도 조금 더 애착이 가기 때문인가요? 애착도 있고 처음에 10개의 단편이 실려있는데 처음에 이 단편집 제목을 제가 그러다가라는 소설인데 편집부한테 그러다가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너무 좀 약하다 제목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여기서 울지 마세요가 좀 이렇게 누군가한테 위로를 줄 것 같고 여기서 울지 마세요 따뜻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사내 씨가 여기서 울지 마세요라고 마지막 얘기하는 건 여기서 울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저승 가서 오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와 관계없이 책을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볼 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책인가? 라는 식으로 좀 납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울지 마세요라고 불렀던 솔직한 답변이시네요. 딱 봤을 때도 느낌이. 그럼 이어서 다른 소설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른 소설 하나 더 좋죠.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면 저런 이야기구나 싶겠지만 또 읽어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흥미로워요. 되는데 그냥 또 얘기 들으면 불쌍의 인간 학이라는 또 소설은 뭐냐면요. 불쌍의 인간 학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많이 외로워갖고 병원에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계속 입원 상태를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으면 계속 간호사들이 교대하면서 바이탈 체크도 해주고 6인실 있으면 옆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좋고 자기 집에 홀로 가는 게 너무 싫고 이런 사람인데 이 병원에 근데 이걸 병이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프지 않은 거죠. 이게
정신병리학적으로 이제 미나리된 증후군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데 정신과에서는 이제 미나리된 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나가고 싶지 않아서 말하자면 병원 안에 해결사를 찾아요. 그래서 병원 안에 해결사라는 기혜 씨를 찾는데 그 기혜 씨가 원래는 보험사기사인데 뭐든지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그 류마티즘 내과에 뭐 교수 찾아가봐 그랬더니 찾아갔는데 그 교수가 거짓 진단을 해주는 거죠. 거짓 진단을 해줘서 계속 병원에 머무를 수 있게 진단서를 써주는데 그 사람이 뭐 진단은 진단이고 병원에는 계실 수 있는데 보니까 뱃속에 지금 인간이 있다고. 무슨 소리야? 뱃속에 인간이 있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뱃속에 그냥 CT, MRI 찍어보니까 인간이 지금 그 장기하고 공막 사이에 인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그냥 상관없다고 인간이 있으니까 살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지내고 있는데 기혜 씨를 누군가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병원의 일들을 해결해주고 뭐 병원의 민원이라는 게 어쨌든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게 하고 뭐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받게 하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험료 누수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평원에서 언더커버 요원을 파견을 해갖고 이 일을 하는 기혜 씨를 잡으러 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포섭을 해요. 그래갖고 너가 방금 요번에 기혜 씨랑 딜을 하지 않았냐. 그 거짓에 대해서 네가 제보를 해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계속 병원에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하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갖고 기혜 씨가 잡혀가고 기혜 씨의 소개로 자기를 진단해줬던 그 의사도 사실은 의사가 아니라 그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미용실 원장이었는데 이 기혜 씨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 교수로 만들었던 건데 다 잡혀가고 이제 다시 병원에 머무를 수 있게 됐죠. 근데 병원 사람들은 다 기혜 씨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마치 배신자에 대해서 뭐 약간 가름유다가 된 것처럼 핍박을 받고 그러다 못 견디고 병원에 나오게 돼요. 병원에 못 있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데 감옥에 간 기혜 씨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갖고 날 좀 면회로 와라. 면회가 하는 얘기가 네 지금 뱃속에 인간이 있지 않냐.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인간이 지금 나로 바뀌고 내가 네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좀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뱃속에 있던 인간이 기혜 씨의 자리에 가고 감옥에 가고 이 기혜 씨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기혜 씨가 이 사람 몸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혜 씨한테 그동안 도움받았던 사람도 찾아오고 또 도움을 구한 사람도 찾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 사람이 굳어서 불쌍이 돼요. 부처님이 되고 불쌍이 돼서 이 사람을 찾아오고 사람들이 불쌍에 대해서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와서 뭐 위로도 구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말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안에 기혜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불쌍이 돼서 불쌍이 되니까 참 좋다. 근데 좀 쓸쓸하다 하면서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무리는 이제 불쌍이 된다. 네. 여기에서 또 작가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 뭡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 이 기혜 씨가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랬지만 기혜 씨가 어떤 캐릭터냐면 그냥 민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 계속 돕기 위해서거든요.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약간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쓰는 건데 이렇게 깨닫고 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 사람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많이 헐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계속 이제 위하고 돕는 여기 보면 이제 기혜 씨는 우리 병원의 미륵보살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보살이라는 것도 결국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었지만 자기 자신은 되게 쓸쓸하게 살다 가는 것 같고 법정 스님 뭐 이런 분들도 좋아하고 뭐 요번에 김민기 씨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좀 쓸쓸함이 느껴져서 그 쓸쓸함에 대해서 좀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가끔은 불상처럼 쓸쓸해지기도 한다라고 써보셨는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좀 적어놓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뒷부분도 전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또 다른 얘기 들으니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진행하고요. 네. 그러면은 뭐 이야기 나누
잠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들려드리면 그렇죠. 오렌지였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오렌지였던. 오렌지였던이라는 네,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을 엑시트를 잘 해갖고 돈 엄청 많이 번 이제 옴스테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사실 오렌지였어요. 그래갖고 옴스테드가 오렌지였어요. 오렌지였어요. 네. 그런데 오렌지였다가 이제 사람이 돼서 잘 사업을 했는데 그 엑시트하는 조건이 자신에 대해 자기나 자신이나 사업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에도 발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분산복합제 기업에 기술이 팔렸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하다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시 오렌지로 돌아가는 오렌지가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결국엔 다시 오렌지가 또 되는 네, 거죠. 오렌지. 네. 여러분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의 일부만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이제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 또 김웅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이 여기서 울지 마세요 요 책이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 일상의 그 부조리나 비상식적인 면들을 좀 유머하고 풍자로 이렇게 기술했었잖아요. 작품 재주신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부조리한 상황과 비상식적인 면들인데 유머하고 풍자 해결해야 돼요. 어떠셨어요? 그 쓰시기는? 근데 이제 그런 저는 기본적으로 소설을 쓰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쓰고 싶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어쨌든 다양하잖아요. 뭐 뉴스나 리포처럼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깊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회화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학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굉장히 리얼리즘적으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금처럼 되게 깊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그 부조리하고 비합리한 것들이 되게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쓰여졌을 때 되게 딱 이해되는 정확히 그 해설되진 않지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라고 써놨는데 결국 여기서 이 소설에서 계속 이 안에서 뭔가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인물들이 뭐 악공이 된다거나 피에로가 된다거나 뭐 조명이 된다거나 불상이 된다거나 뭐 갤럭시 핸드폰이 된다거나 오렌지가 된다거나 계속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뭔가가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공식들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화학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약간 비상식적으로 되고 비상식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리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소설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뭐 엉뚱한 이야기구나라고 이제 들으시겠지만 엉뚱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엉뚱한 얘기는 뭐 솔직히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엉뚱하고 뭐 그냥 엉뚱하기만 해서는 이제 소설로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야구공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 그 사람이 고모랑 이야기를 나누고 감독님이랑 가서 배우고 막 어디 쫓기고 그런데 뭐 정부에서 그 시행령을 발표해서 뭐 그 사람들 잡아들이고 막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야구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결국에 따라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에 근데 별말에 사람이 야구공이 돼 있네? 라고 이렇게 의외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고 싶은 거라서 쓰다 보면 저는 재밌었어요. 그런 과정이 A에서 제가 가고 싶은 데 B까지 그 경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저한테도 좀 재밌고 즐겁고 힘든 것보다는 좀 재미있었다. 무슨 힘든 거야 당연히 다 힘들지만 네. 재미있어서 또 쓰는 건데 그 야구공이 되고 갤럭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소재 찾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머릿속에서 이게 번뜩번뜩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메모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정말 메모를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주글로도 하는데 핸드폰에 계속 메모를 해요. 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야구가 뭐 인생 그라운드 말씀드린 거를 얘기를 할까면 야구가 없어진 얘기를 써보자 생각을 처음에 하고
어떻게 없어질까 했을 때 그냥 딱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쓴 메모들을 쫙 봐요. 쫙 보면서 이 생각을 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 그런 얘기들을 몇 가지 뽑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로 이렇게 얽어내면은 원래 상관없던 소재들이고 상관없던 이제 생각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제가 이야기가 되게 막 엮다 보면 그 이제 마치 이제 별자리를 보면은 별이 이렇게 저기 다 떨어져 있는데 그 이어서 이제 뭐 궁수자리다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재밌고 뭐 궁수자리다 그러면 궁수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궁수 모양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궁수 아닌 것 같고 정갈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게 궁수야, 뭐 저게 목동이야 이런 것이 다 일종의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거고 약간 우기는 거고 그런 약간 내가 설득력 있게 우기는 그런 것에서 비롯된 또 재미가 있는 것 그 메모를 네. 통해서 뭔가 연결성을 좀 찾고 네. 소재도 또 잡아보고 이런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책이 그 독창적인 상상력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이 돋보이는 단편들이 가득한데 모든 이 10편의 단편 소설이 현 시점 상황과 제일 좀 흡사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 시점 상황이요? 네, 2024년 11월 아. 16일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신다면 이거부터 좀 읽어보세요 하는 책이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작가님? 그러니까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기 범죄가 횡행하는 이제 2014년 현실의 인생 그라운드의 인생 그라운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네. 여기 제트 활불 러버스라는 이제 작품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네,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제트 활불 러버 S. 활불 러버인데 활불이라는 이제 불교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불이라는 건 보통 우리나라에는 활불이 잘 없고 대승불교 쪽에서도 이제 티벳이랑 이제 몽골 쪽 불교가 이제 활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달라이라마도 활불이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뭐 조생들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보살인데 그런 깨달음을 가진 활불이 있는 거죠. 근데 활불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이제 분당의 그 정자동에 뭐 선원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또 변질도 되고 뭐 배신도 하고 뭐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종교로서 그걸 믿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쳐서 떠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뭐 어느 시대에나 그랬지만 사람들이 좀 위안이나 깨달음이나 뭐 자기가 생각하는 영혼이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럴듯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런 성각자가 깨달은 사람을 항상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깨달기도 하고 사기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다양한 종교들, 뭐 신흥 종교들, 사회 종교들 뭐 계속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서 뭐 요즘 세태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트 활불러 웨스도 네. 추천해주고 싶으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리뷰를 좀 봤어요. 독자들의 리뷰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책 너무 재밌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려운데요? 이런 말씀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작가님의 책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렵다기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일단 뭐 엉뚱한 건 이제 엉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거나 이제 뭔가 이해가 안 된다. 뭔 얘기냐? 갑자기 공인되면서 뭐 어쩌나 뭐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동의를 하거든요. 동의를 하고 근데 저도 생각했을 때 그럼 이런 걸 왜 썼냐 하면 그냥 저는 제가 이제 재밌다고 생각해서 약간 웃으면서 이럴 수가 이러면서 저 혼자 재밌어하면서 쓰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여기서 갑자기 뭐 사람이 갤럭시 핸드폰이 된다고 와 진짜 골 때린다 하면서 재밌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이런데 내가 이런 일 왜 읽어야 되나 이러면서 정말 불쾌한 독서 경험이었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그런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주로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다음에 쓸 때는 좀 네. 이렇게 좀 명쾌한 서사와 정확한 이제 깨달음과 이제
교훈이 있는 그런 걸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안 읽어본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주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책을 좀 쉽게 읽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 어렵다기보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진행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근데 이제 내 상식대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주는 어떤 편안함과 그 속에서 이제 나의 삶을 또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그 등장인물들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걸 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읽으시다가 뭐 이런 것도 읽으시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뭐 이런 것도 있다. 이 책에서 독서에 적합한 조도가 500럭스, 정리 작업에는 2000럭스, 그리고 여기서 울지 마세요의 그 ESFP의 오산의 시는 출근 2달 만에 빛이 그 25,000럭스가 되잖아요. 그 밝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가님은 몇 럭스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0럭스죠. 0럭스입니까? 네, 어두운 데가 까맣죠. 아 그래요? 방사능물질이 아닌 0럭스가 아닐 때도 있으세요? 0럭스. 그러니까 밝게 지내냐는 말씀이시라면 저는 이제 밝게 지내는 편이에요. 밝게 지내는 편이고 뭐 밝게 지내는 편인데 0럭스다. 사람이 밝게 지낼 수 없으니까요. 근데 밝게 지내려고 하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INTJ인데 INTJ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아이 중에 이제 사회화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과 있으면 굉장히 또 재밌게 잘 하려고 하고 집에 가서 이제 한 이틀 쉬면 돼요. 그런 식이에요. 아내분과 있을 때는 몇 럭스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내가 이제 ENFP인데 그 MBTI 궁합이 있어요. 궁합도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거든요. 오히려 아내랑 있을 때는 저는 좀 밝은 것 같고 아내이지만 저랑 있을 때는 차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결혼했나 싶어요.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0럭스시고 아내분과 있을 때는 조금 더 높다? 우리 그 아내분도 소설가시죠? 그럼 아내분의 럭스는 몇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도 0럭스예요. 왜냐면 0럭스예요? 사람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방사능 물질을 삭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알겠습니다. 그 MBTI하고 명리학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MBTI, 뭐 사주 이런 거를 좀 믿으세요? 아까 뭐 아내분과 본인의 MBTI가 좀 잘 맞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으세요? MBTI가 사주 어떠세요? MBTI는 믿는다기보다 이제 MBTI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잖아요. 정확한 심리학적 그 평가 지표로서 MBTI가 아니라 우리가 요새 인터넷을 하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라서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사주는요? 사주는 사주는 통계잖아요. 그래서 맞다. 맞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되고 결국에 이제 사주도 해석을 잘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계속 이제 산점을 계속 보는 거야 누구나 볼 수 있고 뭐 이게 동전 하나만 있어도 앞뒤로 앞면과 뒷면이 있기 때문에 그 주역의 점을 다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고 그 주역 안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풀어내는 건 결국에 통찰이 있냐 없냐인데 어떤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타인의 삶에 대해서 그런 지표들로 잘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가 맞아요. 작가님 책 안에 내용을 보면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제 아내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궁합도 보셨어요? 그럼 MBTI가 이렇게 많은 궁합? 궁합은 저희가 안 봤어요. 왜냐면 또 저는 사주나 이런 거를 이제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들으면 영향받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분명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나이도 얼마 안 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어서 그 사주를 좀 보러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군자역 가서 이제 정을 그 사주를 봤는데 네. 이렇게 됐고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망하진 않는다. 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궁합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보지는 않고 결혼을 하셨군요. 네. 그 뒤에 이제 가서 좀 위안을 얻었어요. 작가님이 그 사주팔자를 좀 많이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향을 하실 때 기자 생활하다가 제가 소설을 쓰면은 잘 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좀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갖고. 솔직히 해주시다. 네, 그럼요. 네, 근데 기자 하다가 이제, 기자는 잠깐 했고, 어쨌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가 회사를 그만둔 건데,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이 등단이라는 과정이 되게 좀 지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한 편의 긴 소설을 완성을 한다는 게, 내가 소설을 재밌게 읽어, 내가 소설을 좋아해, 그래서 써봐야지 해갖고 잠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계속하고 수련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쌓여야 어느 순간 그래도 소설 같네라는 형태가 되고 그러다가 계속 더 해야 이게 습작 중에 되게 괜찮아서 이게 뭐 당선이 될 만하다라는 때가 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많은 그러니까 어떤 심사위원들의 성향이나 그때 내가 낸 작품의 어떤 성향 이런 걸로 인해서 딱 하나로 픽이 돼서 등단을 해가는 과정 그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힘든 시간을 좀 겪으면서 제가 좀 점을 보러 갔어요. 네. 그때 이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뭐 다시 회사를 가는지 아니면 그때 노무사 할까? 노무사 시험 볼까? 약간 아니면 로스쿨 들어갈까? 막 이런 생각 막 하면서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는 이제 사주가 아니고 신점이었는데 제가 호랑이띠거든요. 네. 호랑이띠고 10월생이에요. 아침 출생인데 양력이세요? 양력이에요. 예. 그래갖고 거기 그분이 야, 너는 가을 호랑이라 먹을 게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얘기하다가 근데 너는 아침 호랑이라 호랑이 양이성이라 아침 호랑이는 좀 게을러서 좀 배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잘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래서 이게 점이라는 게 네. 이중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래서 잘 된다는 얘기도 하고 안 된다는 얘기도 해서 결국에 나중에 볼 때는 수행적으로 볼 때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맞았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별 도움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요새도 좀 힘드시거나 하면 가끔 가시겠어요? 요새는 아니요. 요새는 거기는 거긴 안 가요? 사주나 점을 보러 가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좀 몇 군데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시겠어요? 제가 갔던 데가 네. 되게 점 신전부대 말고 군자역에 거기 되게 잘 보시거든요. 네. 필요하시면 아는 선생님한테 나중에 자, 끝나고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MBTI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INTJ. INTJ는 어떤 성격이세요? 혹시 여기 INTJ 계세요? 안 계시죠? 어떤 성격이세요? 작가님 어떤 성격이십니까? INTJ는 좀 TJ가 이제 P랑 T가 감상적인지 아닌지랑 PJ가 이제 계획적인지 아닌지 그래갖고 네. 보통 뭐 시 쓰고 소 쓰고 문학하는 사람들 인팁이 제일 많아요. INTP가. 그래요? 네. 다른 선생님 보세요? 저는 ESFJ입니다. ESFJ. 사교적인 내리가. 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글쓴 친구들이 INTP가 되게 많고 INTJ는 좀 회사원이나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기 작가님들이 또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자, 여기 혹시 INTP 계세요? 맞네요. 네. 맞네요. 정말 주위에 많으세요. 글 쓰시는 분들이. 네, 좀 이렇게 자기 안으로 좀 파고들고 좀 사색하고 이런 상상이 것 같아서. 풍부하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 성격 자체가 좀 사색하는 걸 좋아하시고. 근데 좀 시인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시인들도 있고 소설가도 있는데 시 쓰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만나보면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고 좀 예술 같고 그런데 소설가들은 대부분 좀 회사원 같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서 이만큼의 분량을 언제까지 채우는 게 이게 이제 시는 이제 술 먹고 다음날도 쓸 수 있고 술 먹다가도 쓸 수 있는데 소설은 술 먹고 쓰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회사원처럼 끈덕지게 이제 오래 앉아서
써야 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계획적이시네요. 그래서 제이잖아요. 네. 저도 제이입니다. 네. 그 불쌍히 인간학에서 유나라님의 뭔가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기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네. 유나라님은 이제 글쓴 욕구를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기분을 언어로 해명하는 욕구와 같다고 이제 인용하셨는데 작가님은 글을 쓰실 때 사전 기획 없이 이렇게 쭉쭉 써내려가세요? 아니면은 계획 있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로 가닥을 쫙 잡고서 써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뭐 뭔가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기분이란 게 이제 뭔가 표현하고 싶고 내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정지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이게 사색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너랑 씨도 썼던 건데 그런 거는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길게 쓰기 위해서는 좀 오래 저는 이제 기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놉시스를 이제 다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놉시스만 계속 바꾸면서 뭐 한 1년 정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첫 장면하고 끝 장면이 이제 다 나와야 길 잃지 않고 쓸 수 있는데 쓰다 보면 또 바뀌어요. 그렇죠. 다 만들어 놔도 그래서 만들어 놔도 길을 잃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만들기 전에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쓰려는 편이에요. 쭉 잡아놓고 네. 쓰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책 뒷부분에 보면은 그 문학평론가 박혜진 그 문학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가님 글이 마르케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982년에 그 노벨문학상 받은 가브리엘 마르케스를 말한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술적 사실주의를 모르신다면 언급을 좀 해드리자면 그게 문학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에는 인과 법칙에 맞지 않는 그런 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이 마르케스 작품 읽어보셨죠? 네, 마르케스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제가 소설 쓸 때도 딱 습작하기 전에 제가 좀 바다에서 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좀 방황하던 시기에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들고 와서 읽으면서 아 너무 좋다. 진짜 소설 이렇게 써야지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좋아하고 마술적 사실주의도 결국에 왜 그게 마르케스가 그런 식으로 썼냐면 그 남미라는 지형이 정치적 지형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정치적 지형의 그 어지러움과 그 어떤 민중들의 그런 비틀린 삶과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뭔가 분출하기 힘든 그 에너지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이 그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미 작가들 중에 마스터 리얼리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전통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독재 정권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도 좀 이렇게 아예 현실적이지 않은 식으로 좀 쓰던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르케스 작품도 읽어봤고 네.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네, 좋아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마르케스와 우리 김웅 작가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르케스와의 공통점을 찾기에는 마르케스는 너무 위대한 작가고 남자. 남자다. 남자다. 네. 남미에 인간. 산다. 남한에 산다. 남미에 살고 남한에 남한에 산다. 산다. 글쎄요, 뭐 흔치 않고 비슷한 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떤 점을 좀 담고 싶으세요? 마르케스는 이제 보면은 이제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에 보면은 마콘도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상상한 원형적인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원형적인 공간이 있어요. 네. 그런 공간에 대한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공간에 대한 생각이 결국에 현실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그 문명이나 삶 자체에 대한 근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쓰고 싶어하는 편이고, 하여튼 뭐 존경하는 작가라서 좋아하는 작가라서, 뭐 이를테면 박혜진 선생님이 마르케스적이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전 그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러시군요. 어떤 원형적인 공간 안에 근본에 대한 걸 이렇게 제시하고 싶다. 근데 우리 작가님 소설 안에서 사람이 불상이 되기도 하고 갤럭시가 되기도 하고요. 빛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오렌지가 되고 이렇게 자꾸 사물을 바꾸는 이유가 있으세요?
한 번 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따지면 이제 굳이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 되게 이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뭐 그런 요새 원래부터 이제 뭐 수윤나오나 이런 인문사회연구 독립연구자들이랑 같이 이제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 공부를 너무 못한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학자라는 것도 공부 예를 들면 제가 들레즈나 바디오 이런 쪽을 아티스트 이런 쪽을 좋아하고 많이 있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계속 쌓여서 아니면 자기가 들레즈를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들레즈의 이름 보면은 스피노자 이름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엮어가고 막 쌓아가는 그런 게 되게 멋있어서 저도 했는데 안 되고 근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만 좀 남더라고요. 들레즈의 어떤 문장이나 어떤 부분이 주는 느낌이 저한테 남아서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들레즈의 어떤 이제 들레즈가 계속 무엇이 무엇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천기예고가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진 뭐 힘과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제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억이나 느낌이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문화 소설을 쓸 때 약간 차용을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안티오이디푸스 같은 데서 이제 신체 없는 기관과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설명 못해요. 저는 설명을 못하는데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저한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기관 없는 신체? 도대체 뭐지? 근데 설명할 수 없는데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다가 공이 되고 야구공이 되고 야구공 안에 어떤 그런 정동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신체가 사라진 기관이 된다는 그런 건 어떤 의미일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 결론은 공부를 못해서 네. 사람들을 사고를 바꾸는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결론은 그래서 결론을 사람들의 사고를 결론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냥 투영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나오는 대로 하고 네. 나오는 건 안에 또 깊이가 또 나름 있겠죠. 그래요. 저는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공부를 못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 문학동네에서 책을 출간한 또 창부에서도 책을 출간한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셨잖아요. 우리 작가님도 같은 문학동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노벨문학상을 좀 노리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창비라던가 이 문학동네는 이 소설 출간을 할 때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선별한다고 들었거든요. 문학상을 좀 노리시나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한강 선생님 감히 제가 뭐 이해할 건 아니고 상 받으면 좋죠. 저도 이제 그 문학동네 상이라는 거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상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뭐 공모해서 뽑는 상도 있고 그냥 잘 보고 주는 상도 있고 이렇게 관계없이 관계적으로 이렇게 주는 상도 있고 그동안 수고했다거나 뭐 나랑 친해서 주는 상도 있고 그런데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이고 자기가 계속 해왔던 작업에 대해서 한번 환기도 되고 확인도 시켜주고 그러면 약간 응원도 되니까 뭐 상을 목표로 쓰는 작가는 아마 없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뭐 상 받으면 좋은 일이죠. 뭐 상금도 주고. 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또 이제 한국의 마르케스라고 해서 김홍 작가님이 언제 또 노벨문학상 수상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전시에 사인도 받아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박혜진 문학평론가께서 김홍 작가님의 유머가요. 네. 웃음이 아니에요. 우스꽝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우스꽝스러움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않나요? 네, 뒤에 제가 밑줄을 좀 쳤습니다. 네. 김홍의 유머는 307페이지입니다. 웃음보다는 우스꽝스러움에 가깝다. 웃음은 시대를 읽는 사람의 표정이고 우스꽝스러움은 시대를 잃은 사람의 표정이다. 웃음이 시대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한 의도된 결과라면 우스꽝스러움은 시대를 놓친 자의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시대를 잃었거나 시대를 놓친 자들, 그들은 한때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론을 해놓으셨는데 처음 보셨나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근데
읽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되게 저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혜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이 안에 제가 이제 웃기게 쓰려고 재밌는 걸 쓰려고 하면서 그 안에 그 사람이 되게 결국 보면 되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웃긴 상황이 있지만 뭐 약간 쓸쓸함, 제가 쓸쓸함에 대해서 계속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웃음이라는 건 되게 즐겁고 한이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우스꽝스러움이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이 시대와 상황에서 객체화돼 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실수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좀 봐주신 것 같아서 아 역시 그래서 문학평론가 하는구나 잘 써줬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동의를 하시는군요. 네. 오늘 우리 김웅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어 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책 좀 읽어보셨거나 저 오늘 작가님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야 하는 분들 좀 질의응답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이 책을 이제 아직 안 읽어보셨을 테니까 뭐 꼭 이 책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뭐, 문학 전반이나 너무 좋죠. 네, 마르케스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거나 마르케스에 대한 거나 그렇죠. 오늘 작가님 식사 뭐 하셨어요? 이런 것도 좀 그럼요. 상관없죠.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아, 네. 아니, 저도 N이라서 네. 일단은 읽으면서 되게 저는 한 75% 정도 아, 읽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중간에 막 공이 되면 막 빛이 돼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또 읽으면서 아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담았을까 이런 얘기 포르투갈도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 피에로가 자기가 잘하는 걸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인가 뭐 이런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면서 이게 자본주의라는 맥락이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제 쭉 앞뒤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중간중간에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많긴 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그 혹시 좀 뭐랄까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작가라든가 작품이 본인의 이 작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뭔가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 계신 김 작가님 책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품이나 작가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한강 노벨문학상도 있긴 한데 이 노벨문학상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그 임팩트를 줬잖아요. 근데 같은 소설가로서의 또 임팩트, 저는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어서 소설가로서의 어떤 이 임팩트는 어떤 유형인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포르투갈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어떤 얘기인가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 쓴다고 생각했을 때 포르투갈에 얘기했던 거는 자본주의가 전 세상을 굉장히 평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포르투갈 이제 마르바오의 올리브 축제랑 증평 인산불 축제랑 다르지가 않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같은 생활 양식 하에 있는 세계가 돼가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시는 다 똑같잖아요. 네. 서울이나 그리고 뭐 이스탄불 가서 막 그 카페트 가게에서 아저씨들이 막 긴 담배 피면서 짜이 마시고 있는데 호텔 캘리포니아 나오고 다 그런 어떤 세계가 평평해진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피포인트가 나오는 거군요. 예, 결국은 그렇죠. 예. 거기서도 필요한 예. 해피포인트가 왜 나오는지 추천해 주실 만한 또 책이 있을까요? 네, 작가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뭐 마르크스 같은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 남미 작가들도 네. 좋아하고 그리고 그 남미 작가는 아니지만 살만 루슈디도 이제 그 비슷하게 쓰거든요. 그 한밤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인도 민속지적인 그런 배경 안에서 굉장히 환상적으로 역사를 길게 다뤄요. 그런 얘기도 좋아하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미국 소설 좋아해요. 미국 소설은 좀 서사가 좀 명료하면서 좀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되게 잘 막 따라가는 것을 저 필립 로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사적이면서 지병하면서도 그게 사변적이지 않고 쫙 이야기를 막 쫓아가게 되는 그런 소설들을 좋아해서 필립 로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고 한강의 선생님의 소설도
어쨌든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시대 정신이나 시대적인 이제 상흔을 계속 집요하게 계속 갖고 간다는 게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역사성이 없이는 사실 잘 익히기가 힘들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강 선생님이 한강 작가가 이제 그 노벨상 받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 놀러 갔는데 와이프랑 이제 둘이 그래 자 화장실 갔다 올게 나도 화장실 갔다 올게 근데 둘 다 화장실 안에서 이제 폰을 보는데 야 한강 노벨상 받았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한강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자체가 아예 예상되지 않았던 이제 아예 후보군에 없었던 이제 좀 굉장히 놀라운 픽이라서 이제 뭐 출판계에서도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이제 한강의 이 노벨상 수상에서 민음사만 한강책을 낸 적이 없거든요. 메이저 출판사 중에. 그래서 민음사 사장이 오늘 이제 뭐 불지러도 이해한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이제 다들 너무 기쁘고 좋아하고 약간 뭐랄까 우리 장르가 이제 굉장히 비메이저인 장르가 굉장히 메이저인 어떤 주목을 받게 되는 게 한마디로 굉장히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북커상 받았을 때도 그렇고 북커상을 비롯해서 이게 상들에 되게 한국 소설들이 좀 많이 접근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지 한 2010년대 이후로 계속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주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배들이 정말 좋은 길을 내준 게 진짜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북커상 받은 이후에 진짜로 실제로 이제 출판 계약도 해외 진출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또 번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 번역원 거기서 또 지원도 되게 원활하게 잘 되는 마중물이 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강희 작가님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이 문학살롱에서 문학 관련된 작가님들 많이 만나시면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책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이제 문학살롱의 첫 번째 주인공 김홍 작가님과 좀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문학살롱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이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요. 시, 소설, 희곡 등등 많은 작가님들 저희 섭외가 좀 다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다 이제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 문화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책을 워낙 좋아하는 작가다 보니까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 11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작가님 제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월에 제가 그 신인문학상으로 이제 상을 타면서 시인으로도 등단을 했는데 시 쓰는 아나운서 시야 신유아라고 해서 낮잠 같은 인생을 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감사합니다. 21일에 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 저의 이제 세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시 낭송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그날 제가 낭송을 좀 해드릴 거예요. 몇 편을.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그날 또 만나기로 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 앞에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가면은 여기 계신 뭐 몇몇 분들은 저를 만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압구정 연무장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압구정 3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인데 그곳에서는 제가 북살롱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문학 작가님들을 모신다면은 북살롱은 뭐 심리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뭐 에세이스트 해가지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평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니까요.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문학살롱 지속적으로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혹시 좀 궁금한 거 뭐 질문 하나 더 있고 더 있으시면 더 많이 하실 분 계세요? 저도 좋습니다. 딴건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하실 때 본인의 MBTI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에 I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본인이 어떤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홍보물을 보고 내가 이분을 이제 섭외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좀 의외였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이이신 분들은 조금은 더 이렇게 내향적일 줄 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PR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 그냥 우리 지금 작가님도 아이죠? 아니 저는 이세요? 네네. 오. 근데 좀 그냥 그게 궁금했어서 개인적으로. 네. 문학동네에서 너무 안 팔아줘서 사실 이제 저도 작가긴 하지만은 작가도 이제 PR 시대잖아요. 네, 작가님. 그런 마음이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집필하셨다 네. 보니까 저 이제 4권을 저는 집필했지만은 이제 계속 집필하면서 독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자리를 또 하는 게 이제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안 해주시면 그러니까 문학동네에서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는 그 독자들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를 또 오긴 했지만 제가 보통 어디 가냐면은 사람들이 독서 모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맞아요. 가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책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갔을 때 그냥 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거기 속한 사람처럼 되게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사 같은 거는 이제 계속 뭐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독서 모임에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좀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독서 모임에 제가 뭐 참여해도 될까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랬었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이제 시인이시거든요. 우리 작가님도 그래서 이제 PR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맞고요. 또 이제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글 안 쓰실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게 궁금하네요. 왜냐면 이 책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는 주로 이제 많이 이제 한숨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영화나 OTT 같은 거 계속 보면서 꼭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기보다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음주를 할 때는 제가 술을 아예 끊었거든요. 네. 음주할 때는 이렇게 계속 생각할 때 생각이 안 되면 아예 막 많이 마셔버리고 정신을 잃은 다음에 다시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좀 깨끗한 상태에서 좀 발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술을 안 마셔서 OTT나 드라마 긴 걸 보면서 정신이 약간 나와버려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기보다 좀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심장은 안 쉬잖아요. 심장 안 쉬고 심장이 쉬는 시간은 심장이 이렇게 할 때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완될 때는 쉴 수밖에 없는데 뇌도 별게 안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의식적으로라도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새로운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게 뇌를 다른 컨텐츠에 완전히 절여서 지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OTT라던가 영화들 보면서 네. 정신을 놓는 거군요. 네. 작가님 좀 최근에 보셨던 뭐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좀 정신을 놨다, 좀 힐링을 했다, 어떤 거 있으세요? 근데 제가 워낙 계속 봐서 갑자기 추천하니까 영감을 주신 게 있어요? 작품 쓰실 때? 그러니까 영감은 그렇게 영감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제가 분리를 시키시는 즐기고 거군요. 그동안 쉬고 그냥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는 되게 옛날 것들도 다시도 많이 보는 오피스 같은 거 네. 오피스, 모던 패밀리, 프렌즈 같은 것도 가끔씩 한 편씩 그냥 가서 보고 막 그냥 그런 아주 대충 해리포터도 영화도 그냥 아무 편이나 틀어서 아무 데서나부터 다시 보고 네. 그냥 재밌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네. 뭐 영화나 OTT나 이런 것들 네. 보면서 좀 쉬시는 편이시군요. 네. 오늘 이제 함께 해보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 뭐 너무 또 색다른 또 제가 이제까지 또 진행했던 북토크나 행사나 이런 거좀 색다른 공간에서 하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요. 또 아나운서 만나게 돼서 또 반가웠고 반갑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